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늘 울고 웃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애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생활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하느라 문도 늦게 여는 거야? 장훈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뭐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거나 하는 꼴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손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드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쉰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하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떻게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활비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를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난 걔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도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주긴 그렇고.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 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천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렇게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체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떻길래 반찬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 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 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 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참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페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 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보려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니 애들 아빠 정말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반찬 가게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희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 아깝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쇼를 했는데 기어이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쳐?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까지 깨.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쟤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장훈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퍼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디 내 뺨을 후렸죠,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죄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어?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 전현 핏줄들이 어딜 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입 다물어. 이 노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의 결혼을 파혼시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는데 예비 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사건의 계기는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죠. 하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둘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돼서 연인으로까지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리인 제 딸이 대표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둘만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되물어 보면서 재차 확인해 봤지만 딸은 확고하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회사 대표의 아들을 집으로까지 데려오겠다는 말까지 꺼내 놓았네요. 둘은 그동안 좋아서 만나왔다지만 저는 둘의 관계로 인해 앞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아질 테고 거기에 따른 상처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딸은 일정을 잡아 주말에 회사 대표의 아들과 손을 잡고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딸이 데려온 회사 대표의 아들을 맞아주었고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든 음식들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표 아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가끔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우리 딸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곤 했는데 부모님께선 알고 계시나요? 분명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서로 좋다고 결혼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도 될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버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보이지만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따로 어머니와 시간을 만들어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다니는 회사에서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오고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었고 거기에다가 회사 대표의 사모님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였고 회사 내에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이 대표의 아들을 넘본다는 소문이 안 좋게 돌게 된다면 분명 저희 가족은 회사에서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둘이서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저를 안심시켜주진 못했네요. 서로 좋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면 꽤 오랜 기간 교제를 했을 텐데 주변의 상황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거실로 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인터폰에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 대표의 아들과 제 딸이 거실로 걸어 나왔고 무슨 일이냐며 옆에서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둘 다 당황해선 저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지 못하자 사모님은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길 재촉하셨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대표 아들이 어차피 전부 다 알고 오신 것 같다며 회사에서도 마주치게 될 거 차라리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곤 천천히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사모님이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본 뒤에 대표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딸은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제 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집안을 한번 훑어본 사모님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그리곤 소파에 앉으시더니 모두를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일단 무슨 말을 하실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한참 동안 제 딸과 대표의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사모님이 뱉은 한마디에서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기가 몇 개인데 보자 하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생각 없이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들어?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래서 내가 선자리를 주선했을 때 전부 다 거절했던 거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우리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있는 직원에다가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웬 말이니? 너 인생 막살기로 작정한 거야? 수준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지.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저는 전혀 불만 같은 것도 없고요. 여경 씨랑 앞날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의견에 거절한 적 없었고 묵묵히 따라갔었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엄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무시한 채 둘의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거니? 너 엄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갈 때까지 한번 가볼 작정이야? 사모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둘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분명 강하게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사모님께서 둘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 있지만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은 정말 진지합니다. 그쪽이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워왔는데 그쪽 따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진짜 어디 내놔도 주워가지도 않을 하찮은 집안에서 내 아들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쪽이야 잃을 게 없겠지만 저희는 결혼이 또 하나의 사업이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희보다 더 큰 기업에서도 제 아들을 넘보고 있을 정도인데 볼 것도 없는 하찮은 집안에 제 아들을 넘겨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맞춰달라는 조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 데려가는 조건 최소로 잡아 10억 마련해 줄 수 있으세요? 집안 꼴을 보면 총재산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건도 안 되면서 괜히 침 흘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 집시다. 그래서 보다 못해 찾아온 거니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제 딸이 대표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조금의 감정 변화 없이 무조건 안 된다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셨네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것 같아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압박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끝이 나고 딸도 결혼이 힘들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결국 방에 들어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좀처럼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알려주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대표의 아들과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딸의 마음은 확고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둘의 마음이 진심인데 반대를 한다는 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니 차라리 뒤에서 후회 없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로서의 역할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과 함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낸 뒤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그 뒤로 제 딸이 쫓아가고 있었네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사모님과 딸을 뒤쫓아 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저는 사모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에게 돈 봉투로 뺨을 올려치더니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과의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시간이 금인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다고. 인사까지 처리해놨으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너 같은 여자 안 봐도 무슨 속셈인지 뻔히 안다고. 1년치 월급에 조금 더 넣어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 회사에 2번 다시 발도 들이지 마라. 격리 말단 주제에 어제 내 아들이랑 감히 약혼을 해? 너희들 아주 멋대로 행동하지?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너 같은 여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꼭 참고 있으니까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엄마도 내일부턴 회사에 나올 필요 없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제 딸 뺨을 돈봉투로 올려 치셨어요? 이러려고 비상계단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둘이 얼마나 좋으면 밤에 몰래 만나서 약혼까지 했겠어요.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딸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꼭 책임을 물을 거고 제 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둘 다 아주 쌍으로 웃기고들 있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라도 하게? 한번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서 숨죽이고 살아. 사모님은 저와 딸을 강하게 밀친 뒤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5만 원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을 전부 주어 딸의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딸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제 딸에게 손을 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은 뒤 급하게 계획을 잡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 집안 식구들이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며 들어가게 되었네요. 사돈, 여기에서 식사 중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셨네요. 저도 오늘 이 식당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들렸거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이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구만. 더 큰일 당하시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애들이 약혼까지 했다는데 그럼 예비 사돈지간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자주 보는 얼굴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열을 내실까? 이봐 김서방,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직까지 내 딸한테 연락 못 받았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사부인께서 내 딸한테 이제 회사에 그만 나오라며 돈봉투로 얼굴을 내려쳤거든. 미안하지만 이 결혼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네. 석태야, 네가 말한 거 다 준비해 왔거든? 지금 줄까? 뭐라고? 너 방금 우리 남편 이름 부른 거야? 감히 회사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정말 돈봉투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대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낸 건데 뭐가 잘못됐니? 내가 결혼을 반대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둘이서 몰래 반지까지 나눠 끼며 약혼을 해? 그만들 하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 얼굴에 손을 올린 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명주야,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넘겨줘도 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놨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원래 무서운 게 없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석태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 회사에 입사하고 만나게 됐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그쪽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지? 그쪽한테 기와 눈이 많다고 했지? 석태한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뭘 부탁했는지 알아? 그동안 석태 밑에서 참 많은 걸 해먹었더구만. 내가 그랬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앞으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테니 우리 딸이 받았던 상처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원래 딸이 회사에 먼저 입사를 했었고 그 회사에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딸이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대표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데 때마침 들어오는 대표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서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요즘 자기 아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뒤에서 정보를 캐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이 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저는 그런 조건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 친구라서 앞으로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탁한 걸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날 때마다 사모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 또한 숨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걸 하나 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뒷조사가 진행이 되었죠. 친구가 서류를 꺼내들자 그 안에서 나온 내용물을 보게 된 사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순식간에 친구의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함과 동시에 그 돈으로 대표인 친구 모르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흘러 들어간 곳의 돈은 친구의 회사와 라이벌인 타 회사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배우자인 제 친구를 놔두고 타 회사의 대표한테 마음을 뺏겨 뒤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던 거였어요. 회사의 자금을 사모님이 관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고 결국 저한테 발목이 잡힌 거였죠. 라이벌인 회사 대표와 사모님은 꽤 깊은 사이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배우자가 오히려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친구는 서류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대표의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물이 쌓여 있는 상태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친구의 손에 잡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해 사모님을 연행했고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사모님은 조사를 받으면서 라이벌인 회사 대표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뒤늦게야 인정을 하게 된 사모님은 결국 친구의 다리를 붙잡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딸도 경찰서로 달려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네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정말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했겠어? 전부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무너뜨리게 할 작정이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믿어달라고? 마음 주고 몸 줬으면 전부 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막대한 회사 자금까지 전부 다 빼돌린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랑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와 눈이 맞아 나를 버리고 그놈을 택할 수가 있어? 그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알면서 그 게임에 넘어가? 우리 회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남은 인생 끝까지 돈만 갚다가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그동안 그 회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뻔히 알면서 모든 기밀 정보까지 전부 다 떠넘겨? 믿었던 당신이 나를 배신한 만큼 절대 용서할 일은 없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당신께 아닌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된 거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될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까지 뽑아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충분히 잘못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 부탁이야. 얘네들 결혼하고 싶대. 그럼 내가 옆에서 모든 걸 봐줘야 되잖아. 아들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제발 부탁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어차피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 앞날이나 걱정해. 사부인,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라면서요. 그럼 나 대신 설득시켜줄 수 있잖아요. 멀쩡한 가정 파탄 나는 거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야 꼬리를 내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일은 터질 수밖에 없던 거였고, 친구는 그래도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터트리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일정이 좀 더 빨리 당겨진 것 뿐이죠. 결과는 달라질 수 없는 거고, 앞으론 바닥만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친구가 사모님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제 딸이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쉽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결국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친구의 회사는 그날 이후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네요. 막대한 자금의 손해로 인해 라이벌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 딸과 친구의 아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의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친구 아들은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저와 따로 시간을 내어 자기 아들과 제 딸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살려준 노력에 대해 저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의 회사에서 제 딸과 저는 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회사의 공금 횡령과 기밀 정보 유출까지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와서도 땡전 한 푼 없이 알거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딸과 친구의 아들과의 미래가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함께 웃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단대 오거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이번에도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작년 추석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꼬리를 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동서가 저를 대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불화를 만들었고 점점 상황이 커지게 되자 참고 있던 시부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동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동서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였죠. 반대로 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시댁 집안 또한 동서처럼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동서 집안에선 당연히 시동생을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워낙 재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임신이었고 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동생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사는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된 시동생은 동서와 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자 짧은 시간에 성격도 변해선 결혼 전에 봤었던 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 또한 워낙 곱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시댁에 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삶의 질이 달랐던 동서의 태도는 가족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도 환경이 너무 달랐던 터라 그냥 좋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절을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동서와 시동생에게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는지 시모가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추석 명절 때에도 해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 시댁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말 착한 시동생이었는데 동서와 살면서 예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 모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죠. 시동생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시울이 붉어져 오길래 남편이 시모의 전화기를 빼서 큰 목소리로 한마디 했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리 만들 테니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에 저까지 당황을 했는데 남편은 결국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너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얼굴 안 본 거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돈 많은 집안에 결혼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어. 누가 보면 10년간 얼굴 안 보고 산 사람들인 줄 알겠네. 출산도 했다며. 사진 한 장 딸랑 보내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갔다 해도 해야 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도리? 가면 일밖에 더 해? 그리고 사진으로 내 아들 얼굴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알아서 돌봐주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어서 부르지 않은 거고 재영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이리 좀 내놔봐라. 너 정말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다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돈 많은 집안에 장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 아이, 진짜. 거의 40 가까울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얼굴 봤는데 고작 1년 안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신혼이에요. 재영이 만나서 인생 좀 즐기고 싶다는데 그게 배 아파요?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이번 추석 때 안 오기만 해봐. 그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 여보세요? 아주버님, 제가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말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때 되면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놔두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어린애 취급할 건데요? 제발 다들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앞가림 할 거고 잊을만 할 때 얼굴 보여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만들을 털어놓고 끊어버리자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어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대화하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연락 같은 거 하지 말라며 분노하셨습니다. 동서와 결혼 이후 180도 변해버린 시동생의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었던 가족들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처져 있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명절 당일 가족 모두 모여 있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 고가의 외제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주차하더니 동서와 시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지 않겠다며 전화통화로 난리를 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시동생 내외를 보고 있는데 반갑거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아휴, 이게 집이야? 툭 치면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대?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알지?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집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이런 곳에 찐득이도 많을 텐데. 나 물리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길 정말 잘했지. 해외여행 일정 하루 미룬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전달하고 관계 정리해. 집안도 보나봐나 엄청 더러울 것 같은데.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몇 시간만 참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겠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찝찝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겠더라.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 1년 만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요. 하도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짬내서 왔어요. 얼마 있지 못하니까 용값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마당에서 대화하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려 시동생 내외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인사는 하지 않고 시동생을 따라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부는 오늘 잘 걸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양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시모는 흥분한 시부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뒤를 따르자 시부도 화를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동서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쾌해하는 눈빛으로 시댁에 잠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당신 나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 지금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서 인생 역전했지 뭐. 아,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일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일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통화한 것도 생각나고 오늘이 명절이라서 잠깐 할 말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용돈이나 하시라고 좀 챙겨 넣었으니까 그걸로 그동안 못 하셨던 거 하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이제 농사일 같은 거 그만해도 되잖아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이 낡아빠진 집 처분하고 시내로 들어오시던지 하면 되겠네요. 잘 지내고 있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멋대로 찾아와서 돈 봉투 올려놓으면 끝인 거야? 도대체 1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원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꼭 얼굴 봐야 돼요? 서로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먼 시골 깡촌까지 들어와야 하냐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희 신혼이에요. 한참 즐겁게 보낼 시간에 전화해서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계속 보채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지 않을 테니까 보고 싶었던 얼굴 보여드렸으니 실컷 보세요. 온 김에 그래도 엄마가 해준 명절 음식 한 숟갈은 뜨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돈으로 2억 넣어드렸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 음식 만드는 것 좀 잘 도와주세요. 뭐야? 그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겠다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볼 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 우리 집안이 거지 집안도 아니고 이딴 돈 구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절대 신경 안 쓸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부는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 봉투를 주워들어 시동생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동생의 달라진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고 저 또한 동서내외가 서둘러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시모가 몸을 돌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동서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귀찮다는 얼굴로 툴툴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길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게 맞는 거다.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명절 음식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저보고 지금 이 좁아터진 주방에서 전을 부치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손으로 음식 만들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딜 돌아가?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왔겠지만 나가는 건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된다.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니? 시모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던지더니 뒤집개를 강제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곤 저에게 전 부치는 방법 좀 알려주라면서 주방에서 나가셨는데 혈압이 많이 오르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부가 더 큰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동서는 눈치 없이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선이 거실로 향한 저에게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왜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으로 2억이나 지어줬으면 떠받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보고 지금 전을 부치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애한테 듣기론 형님 월세 산다면서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들었는데 나 대신 전 붙여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월세 60만 원 바로 싸드릴게. 그러니 형님이 나 대신 전 좀 붙여요. 맨날 하던 짓일 텐데 괜찮은 조건 아닌가?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으로 맞춰줄 테니 명절 한상 제대로 좀 차려봐요. 이왕 온 김에 나도 그이가 먹고 싶다던 명절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젓가락 좀 올려보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나는 잠깐 차에 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집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부탁 좀 할 테니까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듣자 하니까 아주 개념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구먼. 처음에는 상당히 격식 있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아서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는데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인성교육이 빵점이네. 너는 도대체 저런 골빈 여자가 뭐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한 거야?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있는 집안에 혹해서 인생을 망치냐?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집안들일수록 사람 알길 우습게 안다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얘가 누군지 알고 건방지게 니년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해? 너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큰며느리는 내 큰아들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을 떼고 줬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면 단 줄 알아? 니년이 전부 다 해라. 오늘 주방에 있는 음식 다 만들지 못하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부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5년 전쯤에 남편이 강경화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체 일부분을 떼어 남편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마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테고 제 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시부모님은 이런 제 결정에 고마워했었고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한테 간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수술 이후 저 또한 예전보다는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모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는데 동서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테니 주방일을 저 혼자서 다 하라는 말에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는 시부의 기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동서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시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시동생 또한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방에 들어가 있던 시모는 시동생 내외한테 소리치며 다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시동생은 자신을 밖으로 밀고 있던 시모를 옆으로 강하게 밀치더니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봉투를 다시 주워들더니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은 뒤 동서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에게 밀쳐져 옆으로 넘어진 시모는 오열을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들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시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동생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 다음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떠난 시동생이 동서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삶에 놓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생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도움을 요청한 시동생의 한마디에 시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도와줄 일 없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동자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적이게도 신장암으로 이미 심각해질 정도까지 문제가 커진 상태였어요. 서둘러 기증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이 9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상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장 모두 암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에게 대들며 소리치던 시동생이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병에 걸리게 되자 동서 집안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서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무르기 위해선 서둘러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동서의 집안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일절 주고 싶지 않다면서 등을 돌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동생이 시부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보게 된 시동생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등을 돌렸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곳에서 누워있는 거야? 떵떵거리며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보기 안 부끄럽니? 제가 두 분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난 아들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돈에 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아, 때마침 오셨네. 어떻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요. 저 이 사람과 이혼 도장 찍었어요. 지금도 진짜 화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잠깐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람 상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기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줌마, 저분한테 아이 건네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새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머님, 손자 얼굴 처음 보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양육비 넣어드렸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머님 가족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 혼자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손 털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로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소송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다고요. 저 인간이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도와달래요.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제 신장을 떼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식받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갈 수 없다던데요? 이식자 대기도 많아서 차례 기다리다 세상 떠날 수 있다던데. 문제는 이식을 해준다 해도 몸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인데 왜 제 몸 아파가면서까지 신장을 나눠줄 수는 없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저희 부모님 잘못 건들면 어머님 집안 뼈도 못 추리는 거 알고 있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저희 부모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어머님한테 건네드린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 겨우 말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눈치껏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있을까 몰라? 당신이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자기 신체를 떼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시모는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는 동서를 덜덜 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머릿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 품에 껴놓은 돈봉투에 5억을 넣어놨었고, 시부는 시동생에게 한심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모 또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저희 가족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을 살리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시동생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언제 이식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고민 끝에 시부는 신장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부의 연세가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동생의 건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시부가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두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동서였던 그 여자는 저번 달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구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언젠간 그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막상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건강이 안 좋은 시동생은 울다 웃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했어요. 아무래도 복잡 미묘한 마음에 지난날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